안녕하세요.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엄택곡부입니다. 문덕엄, 집택오 집택, 구벌곡, 원덕부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 엄이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덮다, 어루만지다 그런 뜻입니다. 여기 택은 집이나 주거의 의미이지만은 여기서는 자리 잡다, 안정시키다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엄택은 내려와 자리 잡다는 말이 됩니다. 따라서 이 엄택곡부를 해석하면은 이 곡부에 정착하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이 곡부는 현재 이게 중국이죠. 현재 여기 산동성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. 여기 빨간색으로 된 도시가 되겠습니다. 과거 주나라 왕조에 처음 만들어졌고,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에 융성한 이 노나라의 도비 곡부가 되겠습니다. 공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이 사자는 노나라 도읍으로 이 곡부를 정하고 그 기초를 다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나올 사자 미단 수경은 이 곡부의 기틀을 다진 이가 주공임을 밝히게 됩니다. 제가 중원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넓은 이 중국 대륙의 정벌과 이 경영은 전혀 다른 일이며, 진시황은 이 정벌에는 성공했지만은 그 경영에는 실패했다 말했습니다. 하지만 진시황 이전에 이 중원의 패권을 차지한 주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주나라는 약 800년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왕조를 유지했습니다. 이 중원의 정벌은 주나라 무왕과 무신이라 불리우는 강태공에 의해 이루어졌지만은 실제 이 주왕조 태평성시의 기초를 닦은 이는 바로 주공이었습니다. 무왕의 동생이었던 주공은 주나라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노나라의 제후에 봉해졌으며, 이 곡부를 도읍으로 삼아 이 노나라를 융성하게 만들었습니다. 특히 이 곡부는 공자의 고향이며 유적지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이기도 합니다. 이게 그 곡부에 있는 공부입니다. 이게 공자의 직계자손과 그 가족이 살았던 저택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공림이라고 하는 데인데요, 공자와 그 자손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. 이거는 공묘인데요,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중국 최대의 공자 사당이기도 합니다. 이 세 가지 공부, 공묘, 공림은 상공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공묘의 본전이 대성전인데, 대성전 뒤로 가면은 이 노벽이 나옵니다. 바로 분서 경유 이후 사라진 죽관들이 발견된 장소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문덕엄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이 위에 큰 대자와 아래 번개전이 있는 합자입니다. 큰 대자는 이 양팔을 벌린 사람을 그린 것으로 이 머리를 털어올린 비녀가 있어 성인 또는 큰 사람, 훌륭한 사람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이 번개전은 오늘날은 이렇게 쓰죠. 그래서 이 자는 오늘날 간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만, 각골자를 보면은 이 비우자가 없는 이 형태가 원래 자형이었습니다. 각골자는 이 하늘에 이 번개불이 번지는 이 형태를 그린 자형이 각골 자형이었습니다.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은, 번개는 대부분 비를 동반하므로 건문에서는 이 비우자 아래에 이렇게 번개불을 그려넣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번개전은 그 의미가 번개, 전기,
전화, 빠르다, 번쩍이다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한편 이 자는 여기 끌let자와 많이 닮았습니다. 그래서 이 끌let자로 불리기도 합니다. 끌let자는 이 소전 자형을 보면은 여기 두 손이 있죠. 두 손이 이 줄을 잡아 당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이 또자, 즉 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래에 이 누군가의 손을 이 두 손으로 잡아 끄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끌let자는 그 의미가 끌다, 잡아 당기다, 혹은 끌리다, 이끌리다 등이며 힘들게 잡아 끈다 해서 힘겹다, 고달프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. 후대로 와서는 이 자는 요 형태가 결국 갑옷갑 형태로 발전되면서 이 손으로 이 갑옷을 입는다는 그런 뜻이 생겼고, 또는 이 장대에 이 휘장이 이렇게 나부끼는 걸로 해석해서 이 나부끼다 그런 뜻도 생겨나게 됩니다. 한편 이 문덕음을 보면은 이 검문 자형을 보면은 여기 큰 대자 사람 머리 위에 번개가 치는 형상입니다. 그래서 그 의미가 갑자기 번개가 친다 해서 문덕, 갑자기 그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또한 이 사람 머리 위에 이 세상을 덮는 번개가 친다 해서 덮다, 가리다 그런 뜻도 동시에 의미했습니다. 덮다, 가리다 그런 뜻은 후대로 오면서 어루만지다, 위로하다 그런 뜻으로도 발전됩니다. 참고로 이 손으로 가린다 그런 것을 뜻하는 자형으로 이 가릴 음이 있습니다. 이 자는 이 덮다는 의미의 이 음자와 이 손을 뜻하는 제방변이 합해져 만들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 음은 소전에서 좀 서체 모양을 고려해서 이 번개가 아래로 가고 큰 대자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자형은 또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. 즉 이 큰 대자, 이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있죠. 이 아래에 이 고환을 이렇게 자르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자는 고자, 황간이란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. 이 고환을 자르는 것이니 숨이 끊어지는 모양이란 그런 뜻도 또 추가되었고, 또 너무나 아픔을 어루만지다, 위로하다 그런 뜻도 생겨납니다. 참 같은 남자로서 좀 거시기한 이런 자형이 되겠습니다. 이 자는 원래 의미인 이 갑자기, 문덕이란 그와 반대되게 이 오래도록 그런 의미도 이때 생겨나게 되는데, 이거는 궁형을 당하면은 회복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나온 의미입니다. 궁형을 당하게 되면은 이 상처가 썩는 냄새가 진노하고 또 찌린내도 여간 고역입니다. 아물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궁형을 당한 사람은 잠실로 보낸다고 했습니다. 즉 누에처럼 꼼짝도 않고 장기간 갇혀 지내는 걸 의미합니다. 사실 우리 서울시 송파구에도 잠실이라는 곳이 있죠. 그 잠실이 조선시대 내시를 만들던 그 장소가 있던 지역명이라고 합니다. 생식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걸 이렇게 궁형이라고 합니다. 이 초기 궁형은 막무가내로 몽땅 잘라내어 19은 바로 죽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뒤로 음공이라고 불리는 기술자가 생겨나면서 전문 시술을 통해 웬만하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. 중국 궁형은 이 은경과 고환 모두 도려내었기 때문에 내시들은 이 소변도 앉아서 봐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환관들은 이 잘라낸 걸 보물로 여겨 방부 처리에 상자에 넣고 집안 대들보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. 고대 중범죄자들은 이 사형과 궁형을 택할 수 있었는데, 궁형을 선택하면 치욕이라고 하여 사형을 택했다고 합니다.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여기 사마천인데요. 오늘날 이 사기로 알려지는 태사공서의 완성 때문에
이 41,000원 궁형을 선택하게 됩니다. 다음 자는 집택입니다. 이 자는 여기 진면자와 부탁할 탁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진면자는 움집에서 출발한 자형으로 지금은 지붕이 제대로 갖춰진 큰 집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한편 이 탁자보다는 사실은 이 택자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. 왜냐하면 이 택자가 더 오래된 자형이며 이 택의 구성자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이 탁자이기 때문입니다. 이 택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 진면자 안에 이 십자 모양의 뭔가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각골문에서 십자 형태인 건 제 천자문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을 뜻하는 이 또자와 이 일곱칠자가 있습니다. 일곱칠은 이 두 개의 막대를 직각으로 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움집을 구성하는 가로와 세로로 된 나무 뼈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일곱칠은 정확하게 이 직각 형태의 십자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 휘어진 이 십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. 또 다른 것으로는 이 손을 뜻하는 이 또자가 있습니다. 이 또자가 오히려 이 진면 안에 있는 십자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. 결국은 이 움집을 짓고 있는 이 손을 표시한 걸로 추정됩니다. 그래서 이 자의 처음 뜻은 이 집을 짓다 또는 집을 마련하다 였을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은 이 자의 주 의미는 집, 주거지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이 택은 죽은 사람의 주거지인 무덤, 묘지의 뜻도 있고 동사적으로는 이 자리 잡다, 자리를 정하다, 살다, 안정시키다 그런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. 또한 이 집안에서 일하는 이 안주인 혹은 이 집 안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댁으로 읽힙니다. 또 다르게 이 소전에서는 이 십자 형태를 이 벽에 이렇게 균열이 가는 것으로 해석해서 터지다, 찢어지다 그런 의미도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때는 이 탁으로 읽힙니다. 즉 이 터질 탁으로 읽히는 거죠. 한편 이 소전에서는 이 집을 짓는 이 손을 뜻하는 이 안쪽 구성자만 이렇게 뽑아내어서 이 일손 혹은 이 넓적한 손바닥을 뜻하는 이 부탁할 탁을 만들게 됩니다. 이 자는 일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며 이 펼친 손바닥을 이 나뭇잎에 빗대어 입탁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탁은 넓적한 형태 혹은 펼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다양한 자형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. 이를테면은 이 넓적한 수제비를 뜻하기 위해 이 탁자에다가 밥식자를 결합한 이 수제비 탁이 있고 이 펼친다는 그런 의미로 이 기석음을 넣어서 이 산기석에 이 울타리를 넓게 펼치는 것을 의미하는 칠책이 있고 펼치는 것은 바로 이 뭔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용모를 가꾸는 계집녀를 넣어서 이 자랑할 타가 만들어졌으며 또 부탁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 사람 인변이 들어간 부탁할 탁이 또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. 또 일손을 나타내는 이 손을 나타내는 이 제방면이 들어간 이 맡길 탁도 있습니다. 다음 자는 구볼곡입니다. 이 곡은 이 각골문을 보면은 뭔가 구부러진 형태입니다. 재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나무가 구부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겉문에서는 이 직각으로 휘어진 이 L자 모양입니다. 그리고 안에 사선들이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. 눈금자라는 주장이 있지만은 이 사선들은 눈금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
이 소전에서는 이렇게 둥글게 이 말발굽에 대는 이 편자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굽을 고건 이 직선이 아닌 휘어진 것을 의미하며 이 시대에 따라서 이 자양이 본딴 물건은 일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 고건 이 휘어진 형태에서 그 의미가 굽다, 굽히다, 굽은 모습 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으며, 그리고 굽은 것은 이 바르지 않다 그런 해석에서 바르지 않다, 불합리하다, 맞지 않다, 그릇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. 또 굽다는 것은 또 이런 구불구불한 걸로 해석되어서 이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고개의 의미도 있고, 또 우리 소리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이런 악곡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. 또 이 곡은 자세하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, 이는 이 자를 이 눈금자로 해석한 데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. 한편 이 곡은 이 누룩곡의 이 간체자로도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곡은 이 곡 자체가 그릇처럼 하다, 아니면 그릇되게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옛날 누룩 모양이 되겠습니다. 누룩은 이 술을 빚는 효모 덩어리입니다. 이 둥글고 넓적하며 이 중앙이 이렇게 눌린 형태로서 이게 마치 곡이 져 있는 모습입니다. 이 누룩 덩어리는 찐 곡류와 누룩균이 있는 지푸라기를 뭉쳐서 이 누룩 곰팡이를 번식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. 이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누렇하고 누룩입니다. 그래서 자형은 이 원료인 여기 보리맥과 이 형태를 나타내는 이 곡의 합자로 만들어져 있으며, 간단하게 이 곡을 간체자로 쓰기도 합니다. 또 이 곡은 잠박, 즉 이 누에를 키우는 이 누에 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건 이 소전 이후 변화된 이 자형이 이 얼기설기 엮은 이 누에 발을 이렇게 닮았기 때문입니다. 누에 발에는 이 누에가 수천 마리가 이 좁은 면적에 있기 때문에 이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, 누에가 수시로 배출하는 변이 이 아래로 잘 떨어지게끔 듬성듬성하게 엮인 구조입니다.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 동네 기석은 모두 뽕밭이었고 잠사를 가진 집이 동네에 흔했습니다. 저희 동네 누에발은 이 얇은 대나무 필이었는데요, 이것처럼 고대에는 이 물 억새 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누에발을 뜻하는 이 잠박곡은 이 그 재료인 이 풀초자와 형태를 뜻하는 이 구벌곡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구벌곡은 이 자체로 사실은 풀초자 없이도 누에발이라는 그런 뜻으로 통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의 예스체를 보면은 이 자형 위에 이렇게 누에고치를 이렇게 그려 놓기도 합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언덕부가 되겠습니다. 언덕부는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기 쉽게 경사면에 호물판, 발판 형태에서 출발한 자형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석기시대 주거지는 산기슭 동굴이 많았는데, 동굴 벽면을 타고 올라가기 위해 벽면에 계단식 홈을 이렇게 판 것입니다. 이 자형은 경사지를 의미하며 나중에는 언덕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었기에 이 언덕부는 거주지란 그런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. 언덕부의 각골자는 이 절벽의 호물판 형태였다가 건문에서는 이 발판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. 이 자는 처음에는 이 언덕, 산을 의미했으며, 그 언덕, 산이 지니는 의미, 즉 높다, 크다, 많다, 승하다, 잘하다, 살찌다 등으로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. 한편 이 언덕부는 메뚜기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. 곤충 메뚜기는 아니고 이 어떤 기구 메뚜기가 되겠습니다.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.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책갑이나 활의 팔찌, 탄건 같은 물건에 달아서 그 물건이 벗겨지지 않도록 꽂는 기구, 흔히 뿔이나 대깨비를 깎아서 만든다 라고 이
메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게 탕건이죠. 탕건은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걷어 올려 가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머리에 두르는 이 갓 안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게 메뚜기죠. 이 언덕부를 뜻하는 이 자부방이 이 메뚜기를 닮았기 때문에 이 언덕부에 메뚜기란 그런 뜻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. 제가 어릴 때 이 겉이 천으로 된 이 비싼 책에는 이렇게 표고 닿는 이 메뚜기 장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택, 곡부 즉 이 노나라 도읍으로 이 곡부에 틀을 잡고 기초를 다졌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부는 중국말로 취푸시라고 하네요. 취푸는 중국 산동성 진흥시 관할에 있는 현급 시이며 공자의 탄생지로 매우 유명하죠. 곡부라는 명칭은 수나라 때 쓰이기 시작했고 그 전에 춘추전국 시대에는 노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이 사진은 이 곡부에서 가장 유명한 이 공묘, 즉 공자를 모시는 이 사당의 전경이 되겠습니다. 공묘는 역대 황제들에 의해서 정개축된 결과 거의 황제들이 사는 이 궁전과 같이 장대한 건축군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 자금성, 피서산장과 더불어 중국의 3대 궁전 건축의 하나라고 합니다. 참고로 우리나라 창원공시는 중국의 이 곡부공시의 한 분파가 되겠습니다. 이 고려와 조선시대에서는 이 창원공시는 곡부공시로 불리웠습니다. 공자의 53세손 공왕의 둘째 아들 공소가 이 원나라의 한림학사로 1351년 이 공민왕비인 노국공주를 배행하고 들어오면서 기여하여 만들어진 성씨가 이 창원공시라고 합니다. 우리가 이 공불리로 불리는 이 영화배우 공효진 씨도 이 곡부공시라고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